요즘 상속세 개정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남의 얘기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빚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제 고물가 또 고금리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경제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상속 쪽에서도 경기 불황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이나 빚 모두 다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의사이고요. 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만 5만 6천여 건에 달했고 이것은 최다 경신을 한 수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 5년 새에 그 증가폭도 가장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속 포기가 급증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금리 기조라든지 아니면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물론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물려받겠다 이렇게 승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재산과 빚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조건부로만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완전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에게 한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인 전부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 네. 3순위가 형제 자매이고 4순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라서 조카나 삼촌, 이모, 고모, 사촌 형제들까지 전부 다 이제 법정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순위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1순위부터 4순위 순위에 있는 일가족 전체가 상속 포기 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이 상속을 승인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빚을 한 명이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의사 결정이거든요. 예. 따라서 대신에 이제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면 그다음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명만 상속인 중에 한정 승인을 받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상속 포기 신청을 결국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손쉽게 좀 빚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 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분들은 이제 빚 걱정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1순위에서 한정 승인을 받게 네, 되면은 네. 다음 순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 순위자가 한 번에 정리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상속을 받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예. 건물의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좀 환가해서 빚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환가하는 과정 중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등 이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이거 좀 그겁니다만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직계 비속하고 존속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인데.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네. 자녀냐 손자녀. 밑으로. 네, 맞습니다. 자녀나 손자녀. 네. 거기가 비속, 직계 네. 비속. 네, 맞습니다. 직계 존속이라 하면 부모 세대. 아, 위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뭐 빚이 얼마나 있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면은 좋은데 이게 다 유가족들이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을 받을지 예. 아니면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의 뭐 자산 상황이라든지 부채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융 채권이라든지 금융 부채가 가장 관건일 텐데 이것들은 결국에 상속인들이 일일이 보험사나 은행에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금융 채권이나 채무를 상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회 범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예금,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세하게 돌아가신 분의 금융 채권이나 채무 관계를 알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뭐 증권사나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좀 활용해 보신다면 재산 상황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신청하신 이후에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해당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금감원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동네 주민센터도 네,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종신보험 같은 거 우연히 네.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경우 이 보험 받을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네네. 상속을 포기하신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했는데 내가 만약 상속재산을 모르고 수령했다. 이렇게 네. 되면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과 이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보험 가입을 해두고 보험금을 납입한 다음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누가 이 보험금을 수령할지 수익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네네. 이때 이 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해 놓았다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보험 계약 체결이라는 계약상 효력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상속 포기하더라도 상속 가능한 재산 그럼 종신보험 말고도 또 있나요? 네, 종신보험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또한 그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들이 이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들이 퇴직금이거든요.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이 퇴직금도 고유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는 회사의 단체 협약 또는 뭐 내부 규정으로 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 퇴직금을 곧바로 유족한테 지급한다라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다거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봐서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체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들 문제에 좀 휩싸였을 경우에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급식 예, 판례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어떤 조언들을 듣고 수령을 고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이제 한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제가 사례를 하나 예,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례가 조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네. 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력가 A 씨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재력가 A 씨는 B 씨와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을 슬하에 뒀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또 갑을병정이라는 손자녀를 낳아서 어허.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B 씨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처가 사망을 하고 예. 이 A 씨가
X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X씨와 재혼을 한 지 3년 만에 이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상속 재산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X씨와 자녀인 C, D씨는 상속 재산을 두고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좀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상속 재산이 35억 원이었는데 이 C씨와 D씨는 어떻게 하면 이 새어머니인 X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실제 사례입니다. 예. 유튜브랑 그 네이버를 좀 검색을 해보고 예. 지식을 좀 쌓은 다음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손자녀인 갑을병정에게 상속분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은 직계 비속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X씨의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이게 거죠. 다 n분의 1을 해야 돼서.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X씨는 7분의 3을 가져갈 수 있고 C씨와 D씨는 7분의 2씩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직계 비속의 숫자를 늘려서 갑을병정이 만약에 받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X씨의 상속분이 11분의 3으로 줄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갑을병정이 각각 11분의 2씩 가져가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C씨와 D씨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 판례대로라면 이 C씨와 D씨의 어떤 전략이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근에 어떻게 판례를 바꿨냐면 네. 만약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있는데 그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에게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배우자한테 다 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고 이제 옛날 정보들을 수집해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건 수포로 돌아갔고 단독 상속으로서 그 X씨가 다 재혼한 가져가네. 배우자가 모든 상속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상속 포기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하게 되면 취소나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허. 따라서 뭐 사기나 강박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포기가 한 번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기 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명확한 정보 아래 좀 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 대충 알고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세대 생략 증여인 거잖아요. 뭐 네. 세대 생략 이제 상속 포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대가 생략된 거고 증여도 요즘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 많이들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할증 과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절세가 되는 거예요? 네,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절세되는 건 아니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 네네. 텐데요. 결국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해주는 경우를 바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거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손자녀에게 갈 때까지. 네네. 근데 이제 세대를 생략하기 때문에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예. 이 때문에 할증 과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 할증 과세는 증여세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증여세 플러스 여기에다가 할증 과세를 더 매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대 생략 증여에 관한 할증 과세인데요. 만약 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 원 이상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이 할증 과세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세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조부모가 10억 원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증여세율 30%거든요. 10억 원 이하는. 그러면 증여세 30%를 매기게 되면 증여세가 약 2억 1,800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이 자녀가 해당 그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뺀 7억 2천만 원을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또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엔 결국엔 총 3억 5,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10억 원을 자녀에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증여세 30%에 할증과세 30%를 더해도 결국에는 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한 7,800만 원 정도가 그러네요. 절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두 번에 나눠서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네. 자녀에게
징여하는 것은 합산 과세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9년 전에 10억 원을 징여를 했다. 그런데 또 내가 10억 원을 징여하겠다. 그럼 총 그 징여 금액을 20억 원으로 봐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40%로. 그런데 이제 손자녀 같은 경우는 합산 과세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좀 징여 계획을 세우신다면 또 절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팁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세대 생략 징여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